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치한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최근 민주당이 내놓은 현수막의 문구가 청년 비하 논란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수막 업체에 책임으로 돌리면서 수습에 나섰지만 이른바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현수막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현수막 문구입니다.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라고 적혀 있습니다. 청년 비하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개입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이제 업무상의 실수들이 좀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당직자나 당이 개입을 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문구는 현수막 업체가 홍보용으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거는 당에서 한 게 아니고 업체에서 캠페인 준비를 위해서 했던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17일 사무총장 명의로 각 시도당에 공문을 발송해 해당 현수막을 걸도록 독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현수막 내용을 보고받은 뒤 걸라고 지시까지 했으면서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고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섬뜩했습니다. 섬뜩. 당원 게시판에는 2030 다 놓치고 총선 폭망하자는 것인가라는 글과 함께 탈당을 시사하는 글도 이어졌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문제가 된 현수막을 걸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내년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8면 기사입니다. 수도권 출마, 비례로 총선 지위, 여권의 한동훈 활용법. 자, 한동훈 장관이 지난주 금요일에 대구를 방문했죠.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4가지 시나리오까지 저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잠시 뒤에 분석을 하고, 자, 그렇다면 내년 총선에서 한동훈 장관의 역할 과연 어디까지일까? 이른바 한동훈 활용법을 두고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대구 방문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 앞으로 자신의 행보를 염두에 둔 듯한 바로 이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처참한 6.25 전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으셨고요. 자유민주주의에서 끝까지 싸워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화를 진정으로 처음 시작하셨고 다른 나라와의 산업화 경쟁에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구의 굉장한 여름 더위를 늘 이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총선은 국민들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것인 건 분명합니다. 자, 대구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하러 출장을 갔는데 기자들은 총선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한동훈 장관은 대구 시민들을 존경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이번에 한동훈 장관의 대구행을요, 2021년 3월 3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구행 그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대구지검하고 대구고검에 그냥 정례적으로 총장으로서 지방검찰청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환영 꽃다발을 누구로부터 받았냐면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으로부터 받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검찰총장직에서 사퇴를 하고 본격적인 이제 정치 행보에 들어가는데 딱 그때 모습하고 상당히 많은 것들이 겹쳐집니다. 지금 3가지 이유를 들어서 대구 시민들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다 그러는데 1번은 이제 호국의 문제고 2번은 산업화의 문제고 3번은 더위 극복의 문제인데요. 예. 이게 다 다른 주제인데 끝날 때 보면 똑같습니다. 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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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싸움에서 이겼다. 예. 산업화 전쟁에서 다른 나라들과 뭐해서 이겼다. 예. 더위와의 싸움에서 이겼다. 예. 이긴. 오호.
이게 뭘까요? 뭘까요? 네.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고 이긴 지역이다. 네, 이긴 지역이다. 네, 이긴 지역이다. 앞으로도 이기겠다. 이 세 가지 싸움에서 이긴 지역이기 때문에 평상시 나는 대구 시민들을 깊이 존경해 왔다. 이런 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나름대로 준비한 멘트가 아닌가. 저로서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저거는 이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알리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십니다만 뭐 한동훈 장관 주변에 기자들이 저렇게 와 있고 시민들도 한동훈이다 이러면서 사진 저렇게 또 셀카를 찍느라고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아예 기차 예매 시간도 놓쳤대요. 그래서 한 3시간을 뒤로 미뤘답니다. 자, 지난번에 그 윤석열 총장 대구 방문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화면이랑 잠깐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이거는 이제 시민들과의 사진 찍는데 이 장면은 윤석열 총장이 대구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이때 이제 대선 출마하나 마나 한참 막 그럴 때거든요. 사실상 이때가 지금의 한동훈 장관 출마 전과 분위기가 좀 비슷해 보인다라는 분석이신데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일단은 뭐 대부분의 그 총선 출마를 본격화했다는 분석 거기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일단. 그리고 저 행보가 총선을 본격화하는 행보라면 저는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쉽다. 왜냐하면 일단 보기는 되게 좋잖아요. 근데 다음 총선 전체를 본 것인가 아니면 본인의 정치적 행보만 본 것인가를 따진다면 저는 본인만 본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의 역할은 제가 볼 때는 중도를 가져와서 총선을 이기는데 기여하면 훨씬 좋은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도 흡수용이다. 아니, 지금 대부분 수도권에서 한동훈 장관이 처음에는 인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지지층 쪽으로 너무나 기우는 언행을 하시면서 점점점 오히려 중도와는 멀어지고 진영의 챔피언이 되려는 모습으로 점점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그거에 또 한 연장선에서 저 행보가 보이기 때문에 저 개인에게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행보겠지만 본인의 힘을 더 강화하고 그런 거겠지만 전체의 총선을 놓고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전체적인 그 결과물을 놓고 볼 때는 조금 아쉬운 행보다 이런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뭐 지역구에 출마를 해도 대구에 출마할 사람은 아니고 그렇죠. 수도권에 출마할 사람이라고 본다면. 네네. 예.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역할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의 간판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비례해 주는 게 맞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런 부분도 당연히 고려할 거고 그러나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생각한다면 상대적으로 본인의 그 당의 우세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전체의 지역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 지역적 선대본부장의 모습으로 또 갈 수도 있다. 수도권. 영남은 좀 다른 얼굴로 해도 되죠. 오히려 영남의 얼굴로는 한동훈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결집을 시키고. 그래서 선거에 바람 불 일으키는 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송파 뭐 어디 나가서 그런 꽃가마 타는 정치인의 이미지보다는 정말 총선 승리를 해서 노를 짓는 그런 역할, 그런 이미지로 갔을 때 본인의 앞으로 정치 행보에 크게 플러스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예. 자, 어떤 분은 뭐 영남권의 중심에 서야 된다. 아니다. 수도권에 와서 사람들이 한동훈이랑 누구랑 붙어? 이러면서 그 지역의 바람머리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건데 대체적으로 어떤 분석이에요? 이른바 이 한동훈 장관 활용법을 놓고 지금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총선에 출마하는 방안이 제일 클 겁니다. 특히 수도권은 말씀하셨던 대로 전체 119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17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도권 의석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 만큼 종로 같은 상징성 있는 지역구에 한 장관을 공천할 수 있는 가능성 현재까지로서는 제일 높아 보이고요. 종로? 예, 또 이후에 비례를 우선 순번에 배치한 이후에 지역 선거에 대한 부담감은 좀 줄이고 전국 선거를 한 장관이 지휘하게 한다 이런 구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대위원장 같은 직책을 맡기에도 비례 순번을 우선 배치하는 방식이 지역구 선거를 맡으면서 겸임하도록 하는 방식보다 훨씬 수월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예. 하지만 또 반면에 총선에 나가게 된다면 그동안 이제 거대 야당과 홀로 싸워왔던 그 위상이
300명 의원 가운데 1명으로 그 위상이 좀 하락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부에 좀 더 남아서 향후 총리 등을 맡으면서 대선으로 직행하는 시나리오도 여권에서는 현재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를 한동훈 장관한테 해서 그래 총선 출마할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일 텐데 혹시 윤 대통령의 뭐 뜻 같은 거는 안 전해졌나요? 저희가 그 전에 한번 보도도 했었는데 윤 대통령이 주변에 이제 말하기를 나간다면 종로 같은 게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이제 주변에 한 것으로 지금 전해졌었던 바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장관의 이제 총선 출마 가능성은 대통령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차후 법무부 장관 지금 인선도 뭐 추려보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 될까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한 4가지인데요. 서울의 박빙 지역, 그러니까 뭐 종로 같은데 뭐 이런 데 출마를 하는 것, 그래서 바람몰이를 해야 된다. 아니다. 두 번째 나옵니다만 아예 민주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 거기로 가라. 그래서 이른바 자객공천에서 대야투쟁, 민주당과의 투쟁에 선봉장에 서야 된다. 예를 들면 뭐 정청래 의원, 마포을, 안민석 의원, 경기도 오산 이런 데 가면 언론의 관심을 초집중 받을 것 아니냐. 그러면서 수도권 판이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카드.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한동훈을 지역에 묶어둬서는 안 된다. 총선의 간판이 돼야 되지. 한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서 정치 초선 출마하는데 뭐 어디 전국적으로 바람을 몰겠느냐. 그냥 꽉 묶여 있는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자, 네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영남권 출마. 왜 영남권? 그랬는데 이준석 신당 바람. 이것도 지금 차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최병목 의원님, 이 시나리오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유력하다고 보세요? 한동훈 장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명분 있는 선택.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저기에서 가장 명분 있는 선택은 저 4가지 중에 가장 명분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 이런 걸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사실은 박빙 지역 출마 이 자체가 그 국민의힘의 어떤 선거 바람을 일으키는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박빙 지역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상징성 뭐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지역 뭐 정청래 의원 지역 뭐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니 정청래 의원을 뭐 낙선시키는 것이 국민의힘의 목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승리 뭐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그런 지역보다는 상징성 있는 지역을 나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 종로 같은데. 종로 같은 곳이죠. 뭐. 그리고 이제 너무나 편한 곳 아니면 뭐 비례대표 뭐 상위 순번 이러면 그럼 뭐 그냥 당선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명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최대한 그 활용을 하는 방법은 명분 있는 지역에 출마시키는 것 그리고 거기서 당선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지역구 출마 그 중에서도 종로 뭐 이미 뭐 결정됐다는 얘기도 있고 뭐 결정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소문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지우 의원님께서 공천권을 갖고 있으면 어디로 보내실 것 같습니까? 저기 아까 4가지 시나리오 중에 3개는 확실히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는 뭐 비례대표인데 비례대표제가 지금 그 현행 제도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니에요. 그럼 이게 선거법이 개정이 안 되면은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당의 에이스가 될 사람을 위성정당 후보로 출마시킨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다음에 뭐 정청래 의원이 뭐 3선이고 지역구에서는 뭐 터줏대감이라고 하는데 당의 에이스가 가갖고 저기다 에너지를 소모할 만큼의 그런 상대로 보이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 거고요. 그것도 아니고. 영남 뭐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하게 되면 이제 종로인데 중구하고 이번에 선거구 조정이 되면 합구가 될 거예요. 선거구. 그러니까 종로 중구 선거구가 되는데 근데 한동훈 장은 거기에 나가면서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나가니까 이재명 대표 당신도 일로 와라. 이재명 대표 당신도 일로 와서 여기서 한번 진검승부를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개항은 좀 그러니까. 네. 제3지대에서 한번 그러니까 만납시다. 여기가 누가 봐도 아니 저 지난번 그 2020년 총선 때
여권 대표주자인 이낙연 대 야권 대표주자인 황교안이 충돌했던 곳 아닙니까? 그렇죠. 한 번 더 하자. 그때는 우리가 졌는데 그 종로는 전형적으로 경합 지역 아닙니까? 예.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막 이런 데 아닙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 계신데. 네, 그런데 뭐 그분은 그분대로 또 뭐 길이 있겠죠. 예. 예. 그래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근데 제가 봐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아마 못 받을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안 올 거다. 예, 그러면 이게 선거 전에 판세가 어떻게 하느냐. 이 선거 전이라는 게 초반에는 기싸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이기고 한다. 한동훈은 결투를 신청했는데 이재명이 피한다. 이게 기선제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도 홍보 효과가 예, 있다. 그럼요. 그래서 수도권 판세에 상당한 뭐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4가지 중에 고르라면은 그거다 이렇게 보는. 종로 출마, 그러니까 종로에 가고 대신 상대를 이재명 대표 일로 오십시오. 한번 뭐 법정에서도 싸우지만 여기서도 한번 싸웁시다라고 한다는 전략. 또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일단 그 전략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 글쎄요, 뭐 굉장히 흥미로운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받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한동훈 장관만 키워주는 거거든요. 아,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그 국민의힘의 적자로 인정해 주는 꼴이 되고 결국은 그 적자하고 싸워서 키워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영수회담 하다는데 안 하고 그 밑에 장관이 나랑 붙자고 그렇죠. 하고. 예. 그렇게 되는 꼴이라서 이재명 당대표가 그거를 그 제안을 받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예. 오히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급을 낮춰서 그 검사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검사의 대척적인 그 지점에 있는 사람을 공천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더 전략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받기 좀 힘들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한동훈 장관이 결국 총선에 기여하는 방법은 중도를 더 가져오는 거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한동훈 장관이 지금 진영의 챔피언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그 진영의 열광적인 지지자들은 모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그 후보들은 한동훈 장관이 와주기를 바라고 좀 그 결집을 시켜서 분위기를 띄워주길 바랄 겁니다. 그런 역할은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전국 선거에 메이커가 되려면 제가 볼 때는 그 중도를 이끌 수 있는 수도권의 종로 같은 데를 간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아니 그런데 민주당이 입만 열면은 검찰 독재 정권을 종식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그거는 좀 힘이 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권의 최고의 상징적 인물이 누구예요? 한동훈 장관이고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검찰 직계 후배고. 예. 근데 그것 때문에 뭐 급이 안 맞아서 못 온다. 이건 누가 그런 얘기를 설득력 있게 듣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가만히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이 그럼 내가 가겠소 하면. 아니 그러면 입당시켜서 내보내세요.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가 쭈삣쭈삣하면요 겁쟁이 소리 듣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도 있습니다. 저 조국도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입당시키고 내보내세요. 아니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한 총선이 돼야 된다고 총선 프레임을 그렇게 짜놓고 거기에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나와서 결투 신청하는데 그거 피해 다닌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저는 저 말씀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문정 검사가 나와서 한동훈 와라. 그러면 한동훈 장관 거기에 응하겠습니까? 예, 이문정까지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아니 말을 해도 그렇지 그런 비유를 합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 뭔가 이제 논리가 느껴지는 게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이문정까지 나옵니까? 예. 아니 이문정 나온다는 얘기 있었나요? 아직 아니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정치는 알겠습니다. 상상력의 산물인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사자들은 이 방송 보고 뭔 소리야? 라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한동훈 장관 대구 방문을 봤더니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2년 전에 이 상황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늦깎이 검사로 사회생활을 첫 시작한 초임주입니다. 어려웠던 시기에 한 2년간 저를 또 따뜻하게 품어줬던 이 고장입니다. 정말 이 감회가 특별하고 고향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도 2021년 대구를 찾아 고향에 온 것 같다고 발언하고 검찰총장 사퇴하고 그리고 대선에 출마합니다. 두 사람의 행보, 대구를 간 것만 같은 게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닮은 점 저희들이 비교를 몇 가지 해봤는데요. 자, 두 사람의 닮은 점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구행 갔을 때 고향에 온 것 같다고 했고 대구 시민을 깊이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럼 여기까지 왔느냐? 추미애 전 장관과의 갈등 때문에 추미애가 윤석열 대통령을 키웠다. 그리고 역시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최강욱 전 의원, 그다음에 요즘에는 송영길 전 대표, 김의겸 의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을 공격하면서 오히려 커진, 그러니까 누군가 밟으면 밟을수록 더 커지는 그런 인물.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부인까지 공개 행보에 나서면서 이 비교가 되는데, 자, 이 상황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에 갔던 것, 그다음에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구에 갔던 거, 잘 아시다시피 대구라고 하면은 국민의힘 지지자가 어찌 보면 가장 많은 곳 아닙니까? 예. 저는 일종의 그 본인이 어떤 결단을 내리기 전의 신고식 같은 장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가장 먼저 누구한테 해야 되겠어요? 가장 지지자가 많은 곳, 심장부에 신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도 대구에 갔다 와서 이제 검찰총장을 사퇴했고,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언제 그만둘까요? 사실은 가장 큰 변수가 탄핵소추 아닙니다, 민주당에. 그렇죠. 네, 탄핵소추 당하면 만약에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를 한다고 하면 사표도 못 내잖아요. 아니, 바로 그날 사표를 내겠죠. 아, 그날은 돼요? 그날이 11월 30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아하. 기습적으로 만약에 그 탄핵소추안을 상정한다고 한다면 표결은 12월 1일에 할 거 아니겠어요? 표결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표결하기 전에 사표를 내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아마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에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이제 그 역설적으로 이건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는 셈이에요. 그렇죠. 빨리 하느냐, 좀 늦게 하느냐, 이런 건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정계에 입문하는 이 여러 가지 수순은 비슷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국민의힘으로 할 바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 존재감이 커졌죠. 한동훈 장관의 체급이 커진 데에는 줄곧 한동훈 장관만 때려온, 이제는 의원 배지를 빼앗겼는데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이 사람이 빠짐없이 등장했었습니다. 취지를 잘 알면 취지에 맞게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 상호하고 계산 내역 지우고 발표 저렇게, 그러니까 자꾸 깐죽거린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얘기를 깐죽거린다는 말을 직접 하는 정도는 좀 심하지 않아요? 아니, 말씀을 답변하면서 맨날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죠. 예. 깐죽거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반말 듣는 거예요. 그럼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정부 책임자한테 묻고 있는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꾸 깐죽거리는 거 보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깐죽거리지 말라는 저 발언 뿐만 아니라요, 최근엔 이 검찰 조사 앞둔 이 사람도 막말 비난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6개월 동안 이 하고 있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이걸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이 물병이 있으면 던져버리고 싶은데 말이에요. 네, 김의겸 의원 청담동 술자리부터 오히려 때리면 때릴수록 사람을 키운다, 맞을수록 더 큰 인물이 된다. 자, 이 현상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건 정치에 늘상 있어 왔죠. 왜냐하면 국민은 감동적인 서사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고난을 극복하거나 아니면 강자를 이긴 그런 서사를 원합니다. 예, 드라마 같은 요소. 드라마 같은 요소를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늘상 있어 왔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누가 어떻게 때리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누가 어떻게 때리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한 도덕성이나 자격이나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절제된 방식으로 국민과 감수성, 공감대가 있는 충분한 메신저로서의 발신력을 가진 사람이 가진 그런 방법으로 때린다면, 그러면 맞을 짓 했네, 아프겠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근데 굉장히 사감이 많은 사람들이 사감을 드러내면서 때리기 때문에
키우는 겁니다. 아하, 그거 재밌네요.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때릴 때, 글쎄 추미애 전 장관이 저런 얘기 할 수 있나? 아들 가출사 문제 그거 제대로 해결 안 됐던데 최강욱 의원이 저런 얘기 할 수 있나?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은 더더구나 거기에 사욕도 저는 더 플러스 됐다고 보거든요. 이후에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는 사욕까지 가만히 됐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당시에 윤석열 장관은요, 사실은 검찰 내에서는요, 어느 정도 입지를 잃었을 때예요. 아하. 그래서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쪽으로 균형의 추가 기울어 있는 상태에서 때려버리니까 갑자기 윤석열 그때 검찰총장이 다시 중심에 서게 된 그런 상황이었죠. 오히려 만약에 그때 추미애 전 장관이 가만히 있었으면. 그렇죠. 그러면 아마 검찰 조직 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너무 조직은 생각 안 하고 본인만을 위해서 지금 행보를 한다라고 해서 좀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됐을 겁니다. 지금도 그러면 한동훈 장관을 그냥 저렇게 공격만 안 했으면 그냥 2인자로 있다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였다. 장관 중에 하나 n분의 1이 됐겠죠. 어떻게 분석하세요? 글쎄요, 그건 가정이니까 저희가 이제 근데 작년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명을 했어요. 지명하자마자 이제 민주당에서 소통령 얘기가 나왔습니다. 소통령. 소통령, 황태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왕장관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자,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한동훈 그 당시의 검사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 사단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에 그냥 2인자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법무장관에 지목해버리니까 완전히 무슨 소통령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었죠. 그 소통령이라는 걸 일반 국민들은 아마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민주당에서 정의를 내려줬어요. 소통령으로. 2인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는 이제 황태자, 소통령, 왕장관 이런 얘기가 이제 붙어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비롯해서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모 논란 지금 얘기하는 한땡땡 해서 최강욱 전 의원이 또 여러 가지 망신살 뻗치는 질문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번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뉴스의 중심에서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뉴스의 중심에 오히려 키웠다. 정치인으로서는 계속해서 왜 정치인 부음 말고 계속해서 나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뉴스의 중심에서 사라진 적이 없는데 그 결정적인 기여를 저는 민주당이 했다고 보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고요. 똑같은 오류를 반복한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 민주당 정권이 키웠듯이 문재인 정권이 키웠듯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여기까지 키워줬다. 그런데 지금 결투 신청을 하려는데 다 도망 다닌다. 이게 결론이죠. 자, 그런가 하면 11월 추운 날씨에도 한동훈 장관을 향한 대구 시민들 지난번에 서울 서초동 예술의 전당 갔을 때도 와 한동훈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한동훈 팬미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대구에 2번째 왔는데요.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셀카 한 번만 찍어주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애들만 지금. 아니. 얘는 싫어하는 거 같아. 나 모르지. 나 이상한 사람은 아니야. 안녕. 마이커. 이름이 뭐야? 안녕. 몰라. 왜 사람 왜 이렇게 많냐? 아니
최지원 기자, 왜 저렇게 사람이 많았던 겁니까? 아마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일정을 이제 오전부터 소화를 했었기 때문에 예. 이제 와 있다는 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저 KTX 예약 시간이 오후 7시로 이제 퇴근 시간 뭐 비슷하게 이제 저녁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또 많기도 했고 한 장관이 이제 간다는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 일부는 꽃다발까지 들고 왔다고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전날 이제 3시간가량 KTX 차량 시간도 미루고 응대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7시차 타고 가려고 한 사람이 10시차 타고 간 거예요? 예, 주변에서 계속 보좌하던 분들이 이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한 장관이 직접 뭐 시간을 좀 늦추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3시간 동안 저 역사 안에서만 시민들과 일일이 사진도 찍고 주소서 이제 악수도 하고 뭐 어떤 손자는 대통령이 꿈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또 할머니가 하니까 대통령 되실 거다 뭐 이런 멘트도 해주고 뭐 이렇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팬미팅 수준의 버금가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예. 보통은 뭐 정치인들도 본인이 좋은 자리는 더 있고 싶어 하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7시 기차를 3시간이나 뒤로 미루면서 10시 기차로 타고 갔다. 그걸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 부분이 한동훈 장관 총선을 앞두고 어떤 행보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대구가 이제 저런 모습이었는데 한 장관 지금 일정이 또 있거든요. 광주도 가죠. 예, 대전도 가고. 21일에는 이제 대전을 가고 또 24일에는 울산을 방문하는 이제 공식 법무부 일정이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과 울산에서도 저런 장면이 연출이 될 것이냐. 물론 뭐 즉흥적으로 이제 본인이 시간을 늦추고 한 거지만 저 정도의 이제 지역민들의 열기가 다른 지역에서도 느껴질 것이냐는 향후 이제 일정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전과 울산이 방문 예정이 돼 있네요. 네. 아, 광주는 아직 없나 봅니다. 예, 현재까지 알려진 거는 대전과 울산 방문 예정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금 누군가 이렇게 뜨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는 지는 사람? 아니, 안 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자, 인류한 혁신위원장과 갈등에 서 있는 김기현 대표가 그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지난 금요일 한 40분가량 만남을 가졌죠. 근데 지금의 갈등 두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인류한 위원장은 와전됐다. 그러니까 내 진심이 똑바로 전달되지 않아서 와전됐다라고 했고요. 김기현 대표 역시 곡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와전과 곡해. 들어보시죠. 인터뷰를 좀 줄이고요. 잡힌 것만 하고 김경지 우리 대변인 통해서 하는 게 말들이 자꾸 돌아가고 와전이 일상적이 자꾸 이제 그래서 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자, 저 장면은 이제 문 닫기 전에 비공개가 아니라 이제 공개 때 잠깐 앞부분이었고요. 자, 비공개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한 40분을 문 닫고. 그때 무슨 얘기했을지가 궁금하잖아요. 뭐 불출마하라는데 뭐 김기현 대표가 저도 포함된 겁니까? 정말 저보고도 그만 나가라는 거예요? 나는 스타가 아닌데 뭐 이런 얘기를 했을까? 질문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당진분들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을까요?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당에 필요한 쓴소리라도 가감 없이 협치적으로 계속 얘기하시겠다는 취지의 말씀들은 있었습니다. 네, 박정하 대변인은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요 라고 했지만 저 얘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기자들도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의 비공개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을까요? 아니, 그 장면 때문에 바로 그런 요구 때문에 만난 거잖아요. 만난 이유가.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거기서 인요한 위원장이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불출마하세요 이렇게 얘기는 안 했겠죠. 예. 그러나 이제 저기에 보면 가감 없이 쓴소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가감 없이 쓴소리 내에 그 김기현 대표의 불출마나 수도권 험지 출마, 아니면 뭐 친윤계의 불출마나 수도권 험지 출마 얘기가 다 포함된 얘기죠. 그거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박정하 대변인이 발표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는 동의는 할 수 없었지만 발표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저렇게 박정하 대변인을 통해서 그 얘기는 두 사람 사이에 의견 일치는 별로 없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저는
박정화 대변인의 설명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아, 앞으로도 그러면은 험지 출마, 불출마, 윤핵관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계속 하겠다는 그런 뜻을 명확하게 김기현 대표 앞에서 밝힌 거고 김기현 대표가 그거를 제지하지 못한 거죠. 아, 그렇군요. 자,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위원장의 회동 이후 혁신위는 네 번째 안을 또 내놓습니다. 바로 이번에는 전략 공천 배제하자. 첫째, 상향식 공천을 통한 공정한 경쟁입니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똑같이 공정한 경선에 참여해야 합니다. 둘째, 엄격한 컷오프입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두 번째,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세 번째, 금고 이상의 전과자 전부 공천 배제입니다. 자, 전략공천을 배제하자. 이 총선 때 되면 많이 듣는 단어잖아요. 전략공천. 전략적으로 공천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한 줄로 얘기하면 경선 없이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공천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리 꽂는다. 그러니까 그거 없이 그냥 위에서 이 서울 종로에 뭐 예를 들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최재형 현재 의원이잖아요. 예. 경선하지 말고 그냥 공천 이런 거를 전략공천이라고 얘기하는데 전략공천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이 얘기하는 저 전략공천 배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조정을 거치지 않을까, 몇몇 예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산에 영남권 의원들, 삼선들 다 이제 빠져달라. 그러니까 험지 출마하든지 불출마하든지 그 이유가 민주당에서는 빠진 자리에 누가 갈 건데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가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 전략 공천 받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걸 연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그러기를 바라면서 비판하는 거고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인요한 위원장이 그러면 총선 망한다고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을 생각하면 인요한 위원장이 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받아들여야 인요한 혁신위는 그 의미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전략공천 완전 배제 부분은요. 이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그 효과가.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좋은 것도 정반합의 과정을 우리가 반증법적으로 우리가 그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전략공천이 굉장히 좋을 때가 있어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야당일 때입니다. 야당일 때는 어느 지역에 굉장히 아성을 쌓고 있는 사람을 그다음 내보낸 다음에 시대 정신에 맞는 새로운 사람을 해야 그 총선에서 여당을 이겨내잖아요. 근데 야당일 때는 전략공천이 필요하다. 근데 여당일 때는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일극 체제입니다. 일극 체제.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사람 중심으로 권력이 다 쌓여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대통령이 인기가 있으면 그 사람 이름만 앞에 달아도 옛날에 이런 거죠. 노무현 청와대 행정관 이러면 15%에서 20%가 올라갑니다. 지지율이. 뭐 문재인 청와대에 뭐 비서관 이러면 15% 20%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굳이 제가 볼 때는 전략공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내놓은 안은 시기적으로는 그리고 여당의 상황상으로는 괜찮은 안이다. 국민에겐 혁신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전략공천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지역에서 정치하고 있는 사람과 경선도 안 하고 이제 빠져주시고 이분 지금 출마합시다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정치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여기서 당협위원장 하면서 원외에서 국회의원 배지 한번 달려고 4년을 노력했고 지난번에 한번 떨어져서 8년을 노력했는데 나보고 나가라고요? 또 여기서 빠져나오라고요? 아니 경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자 동아일보 오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이 전략공천 배제안에 당내에서 차포 떼고 싸우자는 겁니까? 라면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에서 총선 하셨으니까 신 의원님께서 내 도봉이셨나요? 그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동훈이 나와서 한동훈은 좀 아니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비켜달라고 한다. 이게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요. 그 전략공천이란 말에 그야말로 아까 우리 최병목 편집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종로 중구 그 선거구에 기존의 최재형
의원이 있지만 거기는 뭐 다른 데로 좀 배려를 해주고 예. 거기다가 전략적으로 한동훈 장관을 투입한다. 이게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전략 공천인 거죠. 근데 지난 그 정치의 흐름을 보면은 전략 공천이라는 미명하에 예. 미운 털 뽑아내기 공천 학살 이런 것도 상당 부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의 전략 공천이면 괜찮아요. 근데 전략 공천도 아닌데 예, 미운 털 뽑아내기 위한 저도 한 번은 공천 받고 한 번은 뭐 잘렸습니다만 예. 예. 그때 미운 털 바뀌셨나요? 그 두 번째 갑자기 제 지역구를 전략 공천 지역으로 딱 설정을 하고 그냥 저를 컷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때 어떠셨어요, 기분이? 기분 뭐 안 좋죠.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뭐 대단한 사람이 온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미운 털 뽑아내는 전략 공천은 그건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또 이제 이뇨한 혁신위에서 저거를 얘기하는 건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구에서 경선을 하는 게 맞고 지금 대통령도요. 특히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대통령실 출신 중에 나온 사람도 있고 곧 나올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영남 쪽에 가서 출마하는 사람들에게는 대통령이 전략 공천 없다 너. 가서 네가 거기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경선을 통해서 살아나든지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남 같은 데서는 경선을 해도 돼요. 근데 수도권 경합 지역 있잖아요. 이런 데서 경선을 하게 되면요. 말은 좋아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는 상향식 공천이라고 하는데 인간인지라 감정의 동물이에요. 특히 정치는요. 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면은 이성보다는 감정이 더 우선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지역의 후보가 될지 말지를 두고 진짜 피 터지는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후유증과 그게 남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안 도와준다? 전략 공천에서 밀린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이. 저도 이제 그런 걸 여러 차례 관찰을 했습니다만 경선에서 겉으로는 다 승복하고 하지만요. 실제로는 도와주지 않고 자기하고 경쟁했던 후보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경선이 민주주의 원칙에는 맞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맞는 약은 아니다. 그런 사람 마음인지라 최근에 이거 얘기는 여담입니다만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원래 그 지역에서 정치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경선인가요? 아무튼 후보가 안 된 다음에 별로 도움이 안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게 우리가 정치를 철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략 공천은 제가 볼 때는 철인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굉장히 사심 없이 하는 공천인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정반합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전략 공천을 굳이 지금 하지 않아도 예전에 열린우리당 때 클린 경선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을 경선을 하면서 신인들한테 가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기득권을 어느 정도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의 그 지역마다의 가점을 주면서 경선을 하면 그 효과가 훨씬 클 수 있다. 그리고 시대 정신에도 맞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너도 나도 막 출판 기념회 연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구청장까지 나서서 지금 출판 기념회 연말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 때문에 출판 기념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이 민영배 의원 북콘서트인데 어찌됐든 여기서 뭔가 관심을 끌려고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또 있어요, 한 사람.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장관도 지금 윤 대통령을 계속 비판하고 있다고요? 최지원 기자? 예,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 사유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조 전 장관이 하고자 하는 말의 요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 의원들이 공천을 받도록 해서 이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기환 정무수석한테 지시했다. 이런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논거를 대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지난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등 당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취지로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게 된다면 공수처라도 직접 나서서 이 부분을 토파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기소가 되지 않지만 관련자 등 공모자에 대해
대해서는 수사는 물론이고 기소까지도 할 수 있다. 이 점도 공개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그 공모자가 확인이 된다면 기소는 임기 이후에 가능하지만 이 사유 자체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소지도 있다.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내놨습니다. 자, 최병묵 의원님, 왜 조국 전 장관, 지금 최강욱, 민영배 이런 분들이 계속 조국 장관 포함,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 씨라고 했대요, 얼마 전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얘기를 우리가 항상 하잖아요.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부분은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대통령을 못하게 하는 것, 이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장을 대변하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들은 왜 나설까? 역시 자기 정치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지를 받고 그런 것들이 본인들 정치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민주당도 아마 경선이 원칙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목소리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목소리를 자꾸 대변하면 그런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본인을 지지하게 되고 본인이 이제 다른 경쟁자가 있더라도 다 물리치고 아마 그 민주당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당 전체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러면 민주당을 떠나거나 아니면 민주당을 떠나서 국민의힘으로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중간지대에 계속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에 관심을 갖던 사람이 떠나는 그런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본인들이 저거야말로 선당 후사가 아니고 선사 후당 이런 거 비슷한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아니 근데 최강욱 의원은 지난번에 위성정당으로 당선이 됐었잖아요. 네.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위성정당 만든다 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런 그림이 또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지난번에 그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흐름 보세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그런 과거의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본인이 명예회복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게 예측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최병묵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 혼자 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면요, 지휘관은 살아요. 왜? 참호가 있으니까. 예. 근데 중간지대 그 양민들은 죽잖아요. 우리 가자지구의 그 알사드 병원인가요? 거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적의 지휘부가 있다는 이유로 공격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지휘부는 죽었나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땅속에 있고 거기는 피해 다니고 다 살아요.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면은요, 지휘관만 살고 중간에 양민들이 죽는 겁니다, 대신. 그래서 자기만 살겠다는 것뿐이 지금 안 되는 거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본인은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조국 전 장관이 만들어지면, 조국 신당을 만들면 과연 이게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고 본인도 살까?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건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민주당이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당론이 분명합니다. 이런 식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 꼼수 정당을 양산해내기 때문에, 심지어 위성 정당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 그 총선 때 열린민주당 같은 이른바 참칭 정당 이런 것까지 생기고, 그래서 정치 질서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진다. 그래서 과거의 방식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하는 건데, 민주당 일각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호감을 갖고 흥미를 갖고 지금 물밑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요, 개딸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아까 그 토크 콘서트에 있던 사람들의 조합이 참 재밌습니다. 김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딸에 의존해서 개딸 공천을 받아야 되는 그 당면 과제가 있고, 이제 최강욱 이분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적이 아닙니까? 서포터스 아닙니까? 본인이 이제 출마는 못하지만 조국 비례신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2의 열린민주당 모델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가 그런 준연동형 꼼수 비례정당이 생길 여지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지금 갈라져 있어요. 근데 이걸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기더라도 한참 넘겼고요. 민주당이 민주당의 결정에 따라서 이 선거제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게 보기 싫으면요, 빨리 결정해라. 빨리 결정해갖고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조국 전 장관 저런
토크 콘서트 못 하고 다닙니다. 아, 그러면은 송영길 전 대표도 맞습니다. 예. 이제 움직임이 좀 보풀이 그렇죠. 좁아진다. 예.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 사람만 더 짚어보죠. 자, 지지원 기자, 지금 민주당에서 막 이런 논란 이게 싫어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탈당하느냐 안 하느냐 막 그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엔 지금 민주당을 떠나서 혹시 뭐 국민의힘 가는 거 아니야? 뭐 오늘 무슨 강연도 있다고 예,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인유한 위원장이랑 지금 만난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혁신위에서 이제 요청을 받아서 국민의힘 당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 이제 인유한 혁신위원장도 참석을 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예, 특히 대전에 이제 본인 지역구인 대전에 혁신위가 내려가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이상민 의원이 그 당 혁신 방향이나 앞으로 양당 체제에서 나아가야 될 방향 같은 것들에 대한 논의를 조금 하고 강연을 직접 주재한다고 해요. 아, 이상민 의원이 강연을 해요? 혁신위 상대로? 네, 그러니까 혁신위에서 먼저 요청을 했고 이 의원이 답을 하는 차원이라고 했는데 이 의원이 지금 사실상 이 강연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당장 어제 오늘 요청에 의해서 생겨난 게 아니고요. 지금 혁신위가 뜨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되게 붕당붕당하면서 혁신을 마련하려고 할 때부터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힘 강연을 조금 하고 싶어는 했었어요. 저도 그때 얘기를 나눠보면 이제 이 당은 일단 지금 너무 지긋지긋하고 나는 언제라도 탈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국민의힘은 저렇게 혁신하고 있는 과정 중에 내가 어떤 식의 방향으로 국민의힘 혁신에 야당도 역할을 조금 하고 같이 이제 협치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좀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보였었거든요. 예. 근데 아마 이 강연이 실제로 지금 성사가 되게 된 거고요.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도 탈당할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예, 국민의힘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얘기를 거듭해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취지로 점점 더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인유한 혁신위가 이 우리 정치 지금 흐름에 굉장히 큰 변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인유한 혁신위가 성공의 방향으로 가면은요 민주당도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인유한 혁신위가 자초하면 민주당은 변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권의 실정이 상당히 많고 중도층은 거기에 실망을 하고 이미 심판의 대상 1번으로 현 정권을 찍은 게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이미 증명이 됐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하겠다는 건데 이게 변해주기를 야당도 바래요. 왜? 변해야 야당도 같이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변함에 실패를 하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거 봐라. 그렇죠. 야당은 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총선 승리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상민 의원은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개인적 진정성을 좀 인정해 드리고 싶은데 결국에는 인유한 혁신위가 성공의 방향으로 갈 때 본인이 좀 기여하고 싶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혁신 경쟁이 일어나고 정치권이 좀 좋아지면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더 많이 열리지 않겠느냐 이런 포석은 확실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에 남아서 민주당을 뭐 개혁에 동참하라, 민주당을 비난하는 것과 민주당을 탈당하는 것과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가는 것과 이거는 평가가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단계별로 그게 다 굉장히 다르죠. 다른데 이상민 의원의 경우에는 이미 민주당에 남아서 변화와 개혁을 촉구하는 이 수준을 훨씬 넘었다고 얘기를 해요. 본인은 뭐 싹이 노랗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긴 했어요. 아니 지금 싹 단계도 훨씬 지났죠. 그렇습니까? 이미 다 이게 성체가 됐는데 여기서 더 이상 이게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 본인이 판단을 하고 있어요. 우리 뭐 여기 패널로 나오셔가지고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얘기 한 것처럼 저도 얘기를 해보면 이미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탈당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 원칙과 상식 그 4명이 모였잖아요. 그 사람들과 결정적인 차이도 그 사람들은 당 지도부에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뭐 또 다른 선택을 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상민 의원은 그거 요구해봤자 필요 없다. 되지도 않는다. 이런 거를 본인이 이미 그 나름의 통찰력으로 5선이잖아요. 통찰력으로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문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뿐이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뒀어요. 뭐 무소속 국민의힘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이준석 신당 뭐 가능성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건 일단 탈당을 해서 판단을 좀 해보겠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 하나만 더 전해드리죠. 민주당이 아무래도 뭐 40대, 30대를 중심으로 젊은 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이런 정당인데 더 지금 황당한 논란이 벌어졌답니다. 젊은 층에게 소구하기 위한 그 호소력 짙은 문장을 써서 붙였는데 아유, 난 모르겠고 난 그딴 거 모르고 난 그런 거 관심 없는 사람이고 마치 이런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청년 당원들이 화가 났대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 이게 그 새로운 민주당, 그러니까 갤럭시 프로젝트라고 민주당에서 설명하거든요. 뭐 은하계의 수많은 별처럼 가지각색의 이제 2030 청년층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포스터를 만들고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이 현수막 내용이 논란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11월 23일 나에게 온당, 그리고 또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혼자 살고 싶댔지 혼자 있고 싶댔나, 이 얘긴데요. 자, 저기 보면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아니 정치 관심 없는데 나만 잘 살고 싶다? 더 뒤에 밑에 거는요.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당신 심리가 지금 이런 거지? 내가 도와줄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도 즉각 비판이 나왔는데 2030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청년을 그냥 무지성한 세대로 비하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입니다. 예. 내용은 잘 모르지만 나는 그냥 이기적으로 이런 결론을 얻고 싶다, 이런 취지로 2030을 바라보는 것 아니냐. 결국에는 지금 386 운동권 민주당 의원들 인식이 저런 인식이 반영된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게 논란이 커지면서 또 이제 젊은 네티즌들이 패러디까지 지금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현수막 모양을 좀 차별화하겠다는 측면에서 가운데 문구가 있고 양쪽에 로고를 넣었는데 그 당 로고 없이 그냥 이제 무늬 같은 걸 넣어서 좀 차별화를 뒀거든요. 근데 이 무늬 앞에 사람 얼굴을 저렇게 넣어서 패러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에게 온당 했는데 그 옆에 뭐 어떤 정치는 모르겠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리고 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나오는데요. 성추문 논란이 있었던 인사들이죠. 그래서 나에게 온당 이 문구와 함께 저 두 사람의 얼굴을 달아서 희화화시킨 거고. 정치는 모르겠고는 조국 전 장관이 있네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넣어서 정치를 뭐 망쳤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는 모르겠고 그러나 나는 잘 살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밑에는 이제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인데 그 각자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가 있고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또 김남국 의원은 코인 거래 논란, 이런 각자의 이제 그러니까 금전과 관련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여기에 또 패러디로 차용을 했습니다. 예, 뭐 패러디라는 거. 근데 참 김남국 의원이 아유, 경제는 모르겠고 돈은 많고 싶어. 그런데 돈 많이 벌었다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지금 조사 중이니까. 어찌됐든. 민주당의 초기 대응,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런 게 문제가 되면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판단 잘못했네요. 라고 하면 되는데 당에서는 또 뭐라고 했느냐. 그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답변했다니까요. 우선 이 현수막 시안은 11월 23일 갤럭시 프로젝트 행사를 위한 티저 수단이었고요. 그래서 광고용 시안이었습니다. 즉 이게 총선용 현수막이었다, 또 2023을 대상으로 했다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당에서 한 게 아니고 업체에서 캠페인 준비를 위해서 했던 겁니다. 뿌리 자르기 아닌가요?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전 뭐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뭐 징계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징계요? 그걸 용역 업체 잘못한 건데. 죄송한데 어디시죠? KBS. 그걸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뭐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라니까요. 업체에서 잘못한 거라니까요.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이 대응의 문제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니 저게 이제 전형적인 발뺌 스타일이죠. 무슨 얘기냐면 저 얘기가 공개가 됐을 때는 물론 처음에 최초의 아이디어는 업체에서 나왔겠죠. 예. 그러나 그 민주당에서 저거를 승인하지 않았으면 나왔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민주당에서 저런 것들을 공문으로 보냈어요. 시도당 위원회에. 예. 그 공문에는 조정식 사무총장의
그 사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업체에서 저렇게 왔을 때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런 거 해서 현수막 게시하세요. 이렇게 시도당위원회에 내리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내렸잖아요. 내리는 순간 자기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이제 저런 식으로 발뺌을 하면 그 한 번 맞을 매를 2번 맞는 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현수막 같은 거 이제 지역에 내려보낼 때 다 당에서 검수하고 내려보내죠? 당연하죠. 당연하고 지금 저 공문이 그 있잖아요. 살아있는 증거로 있고요. 그런데 이 문구는 뭐 그 광고 업체에서 만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오케이 해준 거는 당 사무 총장이 맞고요. 근데 제가 지금 총리실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활동하고 있는데 저거는 청년에 대한 단순한 폄하를 넘어서 능멸이에요. 능멸. 정말. 이렇게 제가 그 청년 멤버들하고 토론을 많이 해보면요. 정말 그 기성세대 뺨칠 정도의 그런 많은 아이디어와 나라와 사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들은 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지만 그저 그냥 돈 벌고 뭐 하는 데만 편안한 극도의 이기주의자 아니야? 뭐 이런 거죠, 지금. 자, 젊은 층을 잡아야지 됩니다. 40대 민주당의 뭐 상당한 지지층이고 지금 뭐 이준석 신당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게 국민의힘한테만 불리한 게 아니라 민주당한테도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은 바로 젊은 층에 대한 소구력 때문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가 일반화의 오류예요. 너무 쉽게 모든 걸 일반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본인이 일반화 시켜버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청년을 위한 개혁은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하실 만큼 했으니까 용퇴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젊은이들에게 비워주고 당신들이 내가 장을 열어줬으니 와서 마음껏 기량을 펼치면서 경쟁해보고 젊은 생각과 젊은 에너지로 세상 바꾸는 데 정열을 쏟아봐 하는 거예요. 정치는 모르겠고가 아니에요. 배려가 부족했고 배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배제 당하지 않게 장을 열어주세요. 불출마 선언 쫙쫙쫙 좀 하시고 오래 하신 분들 그만큼 하셨으면 됐잖아요. 그러면 저는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최병묵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정치권에는 항상 좋은 이슈와 나쁜 이슈가 있습니다. 나쁜 이슈는요. 빨리 끊어주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저렇게 저걸 부인하고 변명하고 해서 이슈를 이렇게 끌고 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나쁜 실책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어떤 나쁜 기사라기보다도 비판 기사 쓸 때 언론에서 후속 보도가 뭐냐면 대응도 잘못했다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 정치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바로 게임입니다. 아유, 맨날 PC방 가서 게임만 하고 그래. 아니에요, 요즘에.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게 전 세계에서 뭐 올림픽에서 아시안 게임 종목이었다니까요. 월드 챔피언십이 열렸어요. 이른바 롤드컵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팀 T1이라는 팀이 중국을 꺾고 7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현장, 거리 응원전까지 펼쳐졌는데요. 성민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게임에 나오는 활은 물론 총도 등장합니다. 다리가 6개 달린 캐릭터도 거리로 나와 시민들과 사진을 찍습니다. 이 의상이 우르곳이라고 하는 이제 챔피언인데요. 기계하고 사람하고 좀 융합된 그런 캐릭터입니다. 저마다 챔피언 트로피를 들고 인증샷도 찍어봅니다. 광화문 광장이 현실판 리그 오브 레전드로 변했습니다. 5년 만에 한국에서 결승이 열리는 만큼 페이커 이상혁의 소속팀 T1을 응원하는 팬들이 대부분입니다. T1, of course. Faker is my favorite. Faker. Because he's getting older, but he still perform very well. 경기가 시작되자 대형 TV 앞에 앉아 숨죽이고 지켜보는 팬들. 응원봉을 흔들며 추운 날씨를 견딥니다. 15,000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요원 330명도 투입됐습니다. 경기 결과는 T1이 세트스코어 3대0 완승. 페이커가 사상 처음으로 4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립니다. 웬만하면 표정 변화가 없는 페이커지만 헤드셋을 벗으며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성장도 많이 하면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저는 굉장히 흔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면서 은퇴 계획은
안방에서 성공적인 대관식을 치른 페이커는 이제 살아있는 전설이 됐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예. 야,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나라가요. 게임 실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PC방만한 데가 없잖아요. 그 빠른 네트워킹. 그게 IMF 때 그 겪으면서 2000년대 초반에 확 늘어났거든요. 초고속 네트워킹이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생긴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PC방이 점점 진화를 해서 지금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꼭 가봐야 될 곳 PC방. 저 PC방 화면이네요, 저게. 예, 한국의 PC방이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하다는 거예요. 오호. 그래서 한국 PC방을 체험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디렉터도 한국 PC방은 정 흥미롭다라고 하면서 열정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짜장면 먹네. 그 자리에서 경쟁도 할 수 있고 비교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게임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먹거리도 유명합니다. 옛날에는 그렇죠. 만화방에서 먹는 라면이 맛있다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PC방에서 라면뿐만이 아니라 저렇게 온갖 요리들을 직접 현장에서 조리를 하는 거예요. 저걸 이제 먹방을 하네. 저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PC방에서 친구들이랑 모여서 뭐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컴퓨터도 하고 음식도 먹는 이러한 문화가 해외에서도 지금 신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막에 보니까 삼겹살 주는 PC방까지 있대요. 삼겹살까지. 그러니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면 PC방만큼은 꼭 젊은 관광객들 가본다는 겁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노인이 8살 아이가 던진 돌에 맞아 숨진 사건.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당시에 숨진 70대 남성 옆에 아내가 있었답니다. 아내랑 같이 가다가 이런 사실이 알려져서 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고요. 예, 지난 17일 오후 4시 반쯤에 서울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제 70대 남성이 부인하고 함께 외출을 했다가 귀가하던 중에 그 아내가 거동이 좀 불편하다고 합니다. 70대 남성이 뒤에서 부축을 하면서 계단을 오르고 있었는데 아내가 거동이 불편해서 남성은 뒤에서 부축을 하고 부축을 하면서 오르고 있었는데 위에서 갑자기 벽돌 2개 크기의 돌덩이가 떨어지면서 아내가 보는 바로 앞에서 남편이 돌덩이에 맞아서 숨지는 그러한 참변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8살 먹은 동갑내기 초등학생 2명이 있었고 그중에 한 초등학생이 별 생각 없이 장난으로 돌을 던졌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장난으로 돌을 던졌대요. 별 생각 없이 장난으로 8살짜리니까. 그리고 이 사건이 더더욱 말문을 막히게 하는 이유가 돌을 던진 아이나 함께 있던 친구도 8살이니 무언 처벌을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촉법 소년의 나이가 10살부터 14살 미만입니다. 촉법 소년에 해당하면 형사처벌받지 않고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8살, 즉 10살 미만입니다. 그러면 촉법 소년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요. 형사처분 안 받고 보호처분까지도 받지 않는, 결국에는 법적으로는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족들도 과연 누구에게 이거 책임을 물어야 될지 억울하다, 이런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촉법소년보다도 어린 아이들은 그러면 부모가 교육을 똑바로 시켰어야지 부모한테 뭐 처벌을 못 하나요? 일단 부모에게 형사처벌은 못 합니다. 본인이 한 행동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이제 민법에 보면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에게 저렇게 손해를 끼치게 되면 그에 대한 민사 배상 책임은 지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 8살 아이 둘 중에 누가 돌을 던진 것인지 그리고 이 두 아이가 뭐 사전에 이걸 어떻게 공모란 표현도 좀 그렇습니다만 사전에 뭐 이렇게 하자 해서 같이 던진 것인지 그건 명확하지 않은데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다면 이 아이들의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이요. 이번에만 처음 발생한 게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전에도 있었어요. 이런 일이. 그때도 그래서 이 벽돌에 맞아서 50대 여성이 숨진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이들 옥상 못 올라가게 해야 된다. 많은 대책들 나왔어요. 그럼 뭐 하냐고요.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2015년에 경기도 용인시에서 이른바 캔만 벽돌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 9살 먹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진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밑으로 훅. 그렇습니다. 던졌는데 바로 그 아래에서 고양이 집을 지어주고 있던 50대 여성이 벽돌에 맞아서 사망했고 함께 있었던 20대 남성은 또 중상을 입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벽돌을 던진 9살 초등학생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고 함께 있었던 11살 초등학생만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예, 저 때도 그래서 뭐 논란은 많았지만 크게 달라진 게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미성년자들의 강력범죄 증가하는 추세고요. 특히 촉법 소년임을 좀 악용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연령을 낮춰야 된다는 이 의견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과 별개로 또 제도적인 보완책도 분명히 필요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아무리 연령을 낮춘다 하더라도 가정 내에서 보호나 어떤 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근본적인 방책이 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연령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사회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지 이런 제도적인 보완책도 함께 고민해야겠습니다. 예, 아이들은요 옥상에서 나 그냥 돌멩이 한 번 앞으로 던진 것뿐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돌이 계속 아래로 아파트 한 20층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속도로. 자,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이 물건 투척 사고, 제도 강화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학교에서, 가정에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8살 아이한테도요 그런 걸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참, 다음 소식입니다. 자, 요즘 온라인에서요 태국의 스님들이 핫하답니다. 요즘 말로 핫하대요. 왜 핫할까? 뜨거워서? 아니요, 너무 잘 놀아서. 저 사진 보십시오. 와, 저 라이더들이 지금 스님들이에요. 지금 태국 스님들. 이야, 저렇게 타요. 와, 이야, 저 정도 자세로. 근데 대회 하시나? 자, 그런가 보면 뭐 또 있죠. 뭐 또 하나 있대요. 저건 뭐예요? 와, 무대에서 기타를 쳐요. 일렉트릭 기타를. 아니, 저분 스님들 맞아요, 진짜? 저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저게 지금 스님들이 맞는 겁니까? 저 사진들이 화제가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사진 자체가 흥미로워서 화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저 사진들이 몽땅 다 가짜라는 겁니다. 저것도 딥페이크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티즌들은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재밌다 이렇게 넘길 수도 있지만 태국이거든요. 저 사진이 퍼진 곳이. 그렇네. 불교의 나라 태국. 그렇습니다. 태국은 인구의 95%가 불교를 믿는, 불교가 아주 신성시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태국 불교계하고 정부는 이 사건을 중요하게 지금 받아들여서 태국 국립불교사무소가 저 사진들 유포한 자를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다음에 태국 총리실 관계자까지 나서서 이런 거 유포하면 안 된다라고 했고 현지 매체들이 지금 저런 사진 최초로 유포한 사람은 사이버 범죄법 위반으로 징역 5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가짜 사진에 휘말린 사람이 또 있어요. 이번에는 누구였습니까? 태국의 이제 불교와 관련된 가짜 사진 중에 거의 최고봉입니다. 지난 3월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푸틴이요? 네, 지금 보시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승려복 입고 예불하는 모습이 담겼죠. 가짜입니다. 저 사람이 푸틴이에요? 머리 깎고 스님이 됐어요? 네, 얼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푸틴 대통령 맞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진이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고 이 가짜뉴스와 사진이 태국을 넘어서 전 세계 소셜미디어에 퍼졌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웃자고 할 수 있지만 아까 조금 전에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승려들이 뭐 일렉 기타를 치거나 오토바이를 타거나 하는 모습은 불교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국 내에서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분위기입니다. 참, 이 딥페이크 가짜뉴스 이번에 그 에이펙 정상회의 때도 이게 논란이 돼서 이거 어떻게 막을 건지를 전 세계 정상들이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대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11월인데 벌써부터 내년 새해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시죠? 그중에서도 다이어트 계획 세우신 분들 많을 겁니다. 살 빼려고 동네 수영장 한번 다녀볼까 고민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그런데 이 수영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지난해 7월 여름이었는데요. 강원도 원주의 한 수영장 샤워실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60대 여성이 수영을 하러 온 40대 여성의 어깨를 밀치고요. 또 수영모를 막 잡아당기고 그리고 수영복 어깨끈을 잡아당겨서
찢는 그런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왜 수영복을 왜 찢어요? 그렇죠. 이유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 60대 여성이 왜 그랬는지 봤더니 제대로 안 씻고 수영장에 들어가서 그래서 저렇게 소동을 벌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해당 60대 여성은요, 폭행 혐의로 약식 명령 받았고요. 그런데 이 약식 명령에 불복을 해서 정식 재판까지 청구를 했습니다. 야, 아니 물론 수영장 갔을 때 막 그 샤워도 안 하고 풍덩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다고 제대로 안 씻었다. 뭘 어떻게 씻어야 제대로 씻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남의 수영복을 막 뒤에서 잡아당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60대 여성은 나는 절대로 폭행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도 바뀌지 않았는데요. 아마도 명확한 직접 증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근데 피해자가 이 폭행 전 과정을 쭉 이제 수사 단계에서 재판까지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일관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갑자기 난데없이 폭행으로 고소할 이유가 없잖아요. 무고할 그렇죠. 이유가. 네. 이 부분이 가장 컸고, 또 목격자 분 한 분이 계셨는데 네. 이분은 아니 그 수영장 들어가려면 깨끗이 씻고 들어가지 왜 들어가냐고 고함치는 걸 들었고 폭행하는 듯 보이는 과정을 목격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다 결정적으로 저 수영복 끈이 어깨 부분이 찢어진 그 실물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 60대 여성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결국은 폭행 전과가 남게 됐습니다. 그게 남의 수영복을 찢어버리면 안 되죠. 그렇다고. 예.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한 스타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 스타가 뭐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명품 브랜드 행사에 아주 단골로 등장하는 톱스타입니다. 결혼도 화제가 됐었던 그런 분이에요. 평소 SNS에도 값비싼 옷, 장신구를 착용한 사진들을 많이 올려왔대요. 근데 이 스타가 명품하면 떠오르던 이 스타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 이 톱스타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평소에 명품 브랜드에도 많이 이제 행사에 참여를 하고 SNS에 고가의 복장을 또 장착한 그런 사진을 올려서 패셔니스타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국세청에서 봤을 때 이 톱스타가 여러 가지 옷들을 업무 비용으로 지출했다면서 신고를 했는데 업무 비용이라고 하면은 나 일할 때 입는 옷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많이 이제 신고를 했는데 그중에 3억 원 정도 그러니까 이 톱스타가 신고한 비용 중에서 90%가 넘는 3억 원 정도의 옷값이 이건 업무 활동 때문에 산 옷이 아니라 개인의 만족을 위한 소비 지출로 보인다라고 국세청이 판단을 해서 결국 억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옷값이 얼마라고요? 옷값이 그러니까 총 옷값은 3억 원이 훨씬 넘는데 옷값이 3억 원? 그중에 3억 원 정도는 업무 활동이 아니라 개인 지출로 보인다. 그렇게 국세청이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 국세청은 연 단위로 세금 신고하잖아요. 그럼 1년에 옷값이 3억?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금만, 받은 세금만? 아니 좀 이상한데 공적 비용이 아니라 개인의 만족을 위한 지출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공적 지출과 개인의 만족을 위한 거. 쉽게 말해서 사업자 같은 경우 이제 뭐 여러 가지 비용, 뭐 다닐 때 교통비나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나머지가 소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가 되고 비용은 세금에서 빠지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연예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광고 모델이고 톱스타다 보니까 이 옷을 사는 것 자체가 그게 경비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투자다? 왜냐하면 이게 공적, 사적 행사라는 게 명확하지 않고 광고 모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항상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결국 이건 비용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국세청에서 보니까 2019년 5월에 300만 원 정도가 의상비로 경비로 지출이 돼 있는데 보니까 의상비가 아니라 시계점에서 뭔가를 산 거였고요. 아, 시계를 샀는데 의상비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다가 아니 그 실제로 보면은 다 사적으로 그냥 옷 입고 본인 만족 때문에 한 건데 이게 무슨 영업 때문에 한 비용이냐 이렇게 다툼이 붙었었는데 결국 이 톱스타는 과세 결정을 받아들이고 추징된 세금을 전액 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영화에 출연하기 위해서. 근데 영화 촬영용 의상은 영화 제작사에서 다 대주잖아요. 그리고 뭐 CF도 제가 알기로는 본인 옷 입고 가는 게 아니라 다 CF 그 광고회사에서 이런 옷 뭐 사극 찍는데 무슨 뭐 명품이 필요하지는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하는데 필요한 옷을 인정받지 않았다는데, 근데 이런 게 이번 톱스타뿐만이 아니라 연예계에서는 비싼 옷 사고 이거 다 일 때문에 산 거예요. 이런 게 많다고요?
네, 이런 그 옷값을 과도하게 비용 처리하는 절세 관행이 좀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번 국세청의 이번 적발 자체가 해당 연예인에 그를 국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 비용 처리 기준을 국세청이 이야기를 해준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SNS를 통해서 인플루언서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뭐 명품을 또 과시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유튜버라든지 뭐 고액을 수익을 얻는 연예인들 이런 분들 모두가 타겟이 돼서 비용 처리의 관행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바로 잡겠다 이런 경고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 신통방통이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